네, 공식적인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00억 간에서 중국 관세를 245%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전에 봤습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145니까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은 하기 힘든 그쵸? 그런 관세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지금 절대 봐주지 않고 때리고 있고요. 중국도 근데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이제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강대강인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치킨 게임에 돌입한 것 같은데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서로 치다들으면 누가 더 손해인 건가요? 일단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미국이 조금 더 지금 손해가 아닌가. 미국이 손해다. 네. 왜냐면은 조금 더요, 조금 더. 네. 한번 이제 양국 간의 이 무역 구조를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품목이죠. 그렇죠. 전자제품, 전자장비, 가전제품이 한 20%가 넘어요. 네, 거기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섬유 의류가 한 뭐 한 10%, 네. 화학 제품도 한 10%, 기초 소재도 10%. 그다음에 안경 같은 옵티컬이라든지 의류 제품 이런 데가 한 3%. 네. 뭐 종이 목재 뭐 한 3, 4%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이걸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수출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들은 뭐 큰 기업들 뭐 비아드 이런 데는 다 내수기업들이거든요. 중국은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좀 타격이 커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수입이 안 된다. 정지가 됐다 했더니 이걸 지금 당장 대체해 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타격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인플레이션들이.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네. 반대로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다가 뭘 수출하는지, 그렇죠? 중국이 뭘 수입하는지 한번 보니까 곡물이 한 12% 정도가 돼요. 네, 콩을 많이 수출하고 콩, 옥수수 뭐, 네. 뭐 이런 것들. 석유, 천연가스가 한 12% 정도가 돼요. 네. 의약품이 한 8%, 네. 반도체하고 항공기 부품이 한 10% 정도 나오고요. 기계가 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산 곡물이라든지 천연가스, 석유는 사실 좀 국제 가격이 좀 비싸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정치적 이슈로 많이 사주는 거거든요. 네. 수입 스톱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더 싼 걸 사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항공기 부품하고 항공기도 이제 수입 보잉도 이제 다 금지시켜 버렸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우주 항공 리더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뭐 코맥이라든지 에이빅 같은 회사가 뭐 스텔스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내 뭐 중형 이상 항공기들을 네. 뭐 1년에 뭐 한 2,000대 이상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굳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뭐 자체 생산도 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갖고 와도 되고 네. 그렇다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곡물 수출 안 돼, 천연가스, 석유 수출 안 돼, 이랬을 경우 과연 피해가 또 딱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한테 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미국이 조금 더 불리한 거 아닌가? 괜히 그냥 세게 나간 것 빼고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중국이 이제 대미 무기를 갖고 있다. 세계를 얘기를 해요 항상요. 네. 히토류, 뭐 정제 히토류 90%가 이제 중국서 생산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찾으려고 그래요. 뭐 해저 광물 판다, 아니면 그린란드 가서 네, 뺏어온다, 그린란드도 뭐 우크라이나 거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요즘 이상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는 지금 사실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 국채, 뭐 한 전체 미국 국채 발행량의 발행잔액이 한 3%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걸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애플, 테슬라, 월마트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 미국이, 중국이. 특히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판매 제품의 50%가 중국산이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현 시점에서 딱 봤을 경우에 만약 양국이 뭐 중단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은 이것을 대체해 갖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눈에 안 보이는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분명히 입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쪽에서 메꿔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입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보면 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뭐 100%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60% 넘어가면은 결국 무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헤어질 결심을 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때린 X는 지금 네.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 맞은 X는 지금 편하게 누워 자고 있다. 네. 거의 곰이 맷집이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무역 구조 자체만 봐도 이미 저희가 트럼프 일기 때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네.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는 그냥 중국이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관세가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관세면은 환율을 좀 위안화를 약세로 조작을 했거든요. 네. 정부가 수출 보조금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 마진을 좀 깎았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나가다가 마지막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결국 이제 흐지부지 돼버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일기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때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지금 상무부장을 하셨던 갑자기 라이타즈요? 아니 그분 말고 이번에 저기 중국 그 대중 관세를 지금 주도하고 계신 루트닉 상무장관이요? 예, 예. 네. 하여튼 그분도 일기 때 그런 네. 문제점을 아니까 지금 이기 때 차라리 네. 관세를 그냥 엄청 때려갖고 이 짓을 못하게 해버리자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냥 미국을 빼버리고 네.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일단 미국과 중국의 서로 이제 교역하는 물품을 봤을 때 중국 쪽이 아무래도 대체를 하기가 좀 쉬운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 또 주셨고 또 일기 때 어느 정도 전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미 수출 비율을 좀 실든 좋든 줄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데미지가 좀 약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유신익 박사님께서도 미국과 지금 중국이 강대강 대결에서 대표님께서는 좀 현재 중국이 뭐 크게 아쉬울 거 없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둘 다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둘 다 별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서 이제 네. 생각해 보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그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90%가 지금 네.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장률이 5.4%가 나오는데 5.4에서 사실은 대외 수지를 제외하고 내수만으로 기여도 한 것만 보더라도 약 5% 가까이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소비 그리고 소매 판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지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계나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형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컴퓨터 콘솔 기기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팔아왔는데 그거 안 팔아도 경제적 데미지 별로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245%가 되든 뭐 300%가 되든 뭐 I don't care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월마트에서 저가형 우리 기초 소비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생필품이나 아니면 소비재 관련 뭐 집안에서 쓰는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기계류 품목 중에서 미국은 워낙에 이제 잔디 그 자기의 정원을 가진 집들이 많고 그렇죠. 목재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도구들은 다 그런 이제 공구라든지 기계 부품 이런 이제 작은 이런 소비재 부품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목욕탕에 있는 슬리퍼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국산이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가격이 이제 점프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못 쓰게 되면 결국에 대처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소비하는 이 미국 내에서의 전체적인 이 중국 관련된 소비를 하는 분들의 소비 비중을 보시면 또 전체 소비에서 보면은 약 10%도 안 돼요. 네, 뭐 크지 않다. 예,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거의 이제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가 대부분 이제 상품인데 그 상품에서 가장 큰 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동차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소액으로 10% 미만으로 이런 기초 생필품이고 뭐 의류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중국산을 안 쓴다고 한들 이 10%의 소비가 만약에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고 해서 소비가
결정적으로 죽진 않는다라는 이제 로직이 형성이 돼 있고 네. 이제 그러면 데미지는 있죠. 뭐냐면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거의 중저소득층, 뭐 사실 평범한 중산층들도 보통 사람들. 다들 월마트에서 쓰시니까. 근데 네.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아지면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여론조사율이 악화되는 게 이제 네. 50%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50% 이상이 잘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를 아직 하고 그죠. 있는 아직 거죠.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건 뭐냐면은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로 봤을 때 사업 그리고 국민 그다음에 이민 이런 것들이 미국에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뭐 잠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정서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사실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지는 여전히 하고 있고 다만 그러면 뭐냐면은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항상 트럼프는 이런 관세 정책 다음에는 바로 부양을 했다. 그러니까 부양 정책을 그렇죠. 통해서 내수와 그리고 내수 부양 속에서 이제 임금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를 하고 우리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던 TCJA 네. 이게 사실 머지 않았다. 네. 그리고 감사를 동시에 연장하는 거. 네. 네. 기업세율 이제 인하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TCJA는 올해까지 연말 이제 만료가 되니까 네. 만기를 연장을 10년을 더 해놓고 또 추가 인하를 할 이제 모색할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고 네. 지금이야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데미지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하고 미국 기업들도 안 줄 수 있다라는 데미지에 그런 불확실성은 이미 피크 아웃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H20 우리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못 판다, 중국에 네. 못 판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매출의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은 상당히 작아요. 네,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데 네,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 20배 정도 가량에 달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이 이미 조정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과한 국면이다. 네. 오히려 다음에 나올 패키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중국도 부양을 그러면 안 하나요? 중국도 부양을 할 겁니다. 계속 부양을 중국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네. 있고 이거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네. 중이고 미국도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엄청 싸우지만 돈의 힘으로 결국엔 또 양쪽 다 그렇게 큰 피해 안 보고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양쪽 다 손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두 국가 중에 하나가 뭐 망한다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 질서가 거의 수십 년간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소비한다 이런 질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의 마찰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좀 하고 있어서 박사님 말씀대로 피크아웃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대강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강대강은 여전하지만 다른 상호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처음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금리가 갑자기 튀어서 일단 미국이 속도 조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뭐 중국의 국채 매도 혹은 캐나다 총리의 국채 매도가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는 주장이 외신들에서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전체를 팔진 않겠지만 뭐 캐나다만 해도 지금 3,5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국채에 대한 그 매도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는 거 이거 그냥 방구석에서 하는 분석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게 가능한 유효한 카드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일단 카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환율이 사실 뭐 관세가 145%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 그렇긴 하죠. 환율은 커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 갖고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기 때 피터 라바로가 이제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그거 똑같은 네, 커버를 못할 정도로 못할 관세를 정도로 때리자. 올려버린 네. 처음부터 그냥 뭐 80%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환율하면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미국 국채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지금 네. 뭐 많이 줄여갖고 지금 한 전 세계 2등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전체 총 발행 잔액 중에서
지금 7,590억 달러를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총 미국 국채 발행액 중에 2.7%예요. 네. 근데 2.7%가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 국채를 팔아서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나오는 네.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자 나오는 게 보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는 지금 뭐 스톱을 해놓고 EU하고 중국은 따라오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뭐 계속 길거리 나와서 또 사람들 막 데모하기 네, 시작하고 또 뭐 반발이 나오고. 농민들 또 화를 내기 시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이제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있는 금융 투자가들이 결국은 미국 채권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결국 환율 달러 인덱스로 떨어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갔을 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화들짝 놀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전략을 너무 강하게 갖고 하는 것보다 시장에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완화적인 방법으로 네, 조정을 속도 유연하게 조절에.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걸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분석이 조금 더 맞지 않는가. 그렇다고 보면 중국이 지금 사실 뭐 국채 판다고 해서 그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매도가 인플레이션의 화들짝 놀란 매도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금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무서운 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갖고. 그래서 네. 이번 6월 달에 그게 또 다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이거 대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그 미국 국채죠. 이자 부담액이 평균 누적 이자율이 3.28%예요. 네. 전체 다 기간별로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 지금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조 1,580억 달러가 돼요. 네, 거의 국방비 수준으로 쓰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 전체 1년 예산의 네. 13%가 지금 이자로 나갈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번에 지금 예산안을 더 네. 축소해서 지금 냈거든요. 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직 지금 법인세도 못 올렸어요. 네. 올리지도 못했죠. 올린다는데 뭐 지금 그 올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은 아직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해져 버리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내가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갔을 경우에 이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치적 요인까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뀐 게 아닌가 시장에서. 네.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 단기채를 이제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미국 국채를 살려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다. 그렇죠. 뭐 공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공격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알고 있는 한 주체가 뭐 캐나다가 됐든 중국이 됐든 그러면 매도세를 살짝만 하면 평소에는 영향을 못 주다가도 지금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매도세에 약간만 힘을 주면 훅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를 깨려고 하다가 지금 4.5를 넘어가 버린 상태가 빠르게 왔고 그 사이에 달러도 오히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장기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나오는 거고 금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는 분석. 입찰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입찰에 뭐 중국이라든지 캐나다가 입찰을 하는 건 쪽은 아니고요. 네, 뭐 그건 다른 아니니까. 그건 다른 거고 프라이머리가 따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될 것 수급적인 요인이 100억간을 좀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럼 미국 내부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중국은 미국이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압박을 하면 늘 얘기하던 게 예전부터 이제 내수 진작이었습니다. 내수 진작이었고 지금 미국은 부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열심히 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유동성도 M2 증가율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던데 그 박사님이 아까 이번에 나온 5.4% 중에서 내수가 이제 주로 중국의 성장률을 이끌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정부의 부양 의지하고
그리고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미리 파놓자는 가수요하고 붙어서 나온 거지 앞으로는 더 힘들지 않겠냐는 의심도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내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그 정도 힘을 썼으니까 이 정도지 그게 아니면 내려올 것이다라고 좀 비관적으로 본다면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상품의 구조를 네. 보셨잖아요. 교육의 상품의 구조. 그러니까 이 미중의 관계 관세에 의한 악영향은 철저하게 상품의 구조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절대 확대 해석해도 안 돼요. 뭐 서비스는 왜냐하면은 뭐 대상이 아니라. 네, 미국과 중국은 워낙에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수출입에 의한 교역과 그다음에 내수 이외의 부분이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힘에 의한 영향력이 대다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M2가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이제 순환, 우리가 이제 승수라고 하는데 승수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계속 돈이 돌지 않는다. 그리고 네, 돈이 오면은 항상 저축액에서 빠져서 대출을 갚는다라고는 했지만 네. 지금 추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게요. 작년에 화두가 됐던 중국에 대한 모든 트리거는 공동보유다. 그다음 부채 성장을 안 하겠다면서 신뢰성이 꺼지고, 네, 그다음 후무장 제도에서 부채를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우리가 이제 헝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네, 부동산 건설업체들이 후분양인데 돈은 거의 다 이제 받은 상태이고 계약에 맞춰서 받은 거고 네. 집은 못 짓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돈 앞에 또 장사 없다는 거예요. 네, 뭐 돈 풀면 일시적으로라도 그렇죠. 효과는 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풀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작년도까지만 해도 5개 부동산 관련되는 큰 2가지 정책이 나왔고 네. 증권안정펀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 대해서 이제 레드라인은 정해놨지만 네. 부채를 얼만큼 쓰면 안 됩니다라는 건 네. 정해놨지만 그거를 조금씩 또 내려주고 있고 네. 거기에다 지준율 인하와 함께 계속적인 유동성 부양을 하고 있는 큰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온고잉 중인 거는 뭐냐면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와 함께 유동성을 계속 이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돈의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전에는 대출 갚기에 급급했던 소비자들 개인들조차도 이제는 소비를 조금 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다가 조금씩 엿보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GDP 성장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관세 때문에 이번에 수출이 17%가량 늘어났는데 이 17%가 정말 순수하게 중국 수출이 잘 돼서있냐 아니면 밀어내기가 있느냐. 그렇죠. 일부, 관세 전에 미리 사자. 관세 전에 미리 그러니까 팔자.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리 팔자. 그다음에 미국은 미리 사자. 이런 이제 수요가 맞닥뜨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대외수지 기여도가 얼마인데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가까이가 지금 내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데미지가 온다 한들 만약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 공급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중국은 또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논리를 이미 일기 때 경험했고, 그리고 양쪽이 교역하는 품목들이 상대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상품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중국의 배터리를 안 쓰고 전기차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중국에서는 고사양의 반도체 칩과 반도체 부품은 미국에서 이미 못 사고 있어요. 이건 바이든 때 이미 정해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양쪽 G2의 피는 적게 흘리고 다른 국가들이 기회를 엿보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또 중국과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순환적 수출을 해왔던 그러니까 중국이 수주를 받으면 중국에게 또 이제 수주를 주는 그런 국가들은 피해를 보는 반면에 대체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볼 수 있다. 공급망이 재편돼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근데 대체할 수 있는 품목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생산 라인의 대체 국가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 일본, 한국 이렇게 네. 들어가요. 의외로 유럽 쪽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네. 프랑스는 생산 공정이 좀 그리고 또 일부 있어요. 유럽이 아시아보다는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네. 작용을 했지 않을까요?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인건비가 제조업이 엄청난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너무 상황을 비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이 이번에 뭐 고래등에 새우 뭐 이거보다는 고래등에 이제 돌고래 정도는 됐다라고 저는 뭐 보긴 하는데 중국에 대한 마지막 의심이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중국이 지금까지 뭐 수출로만 잘 된 거기보다는 중국 시장이 또 크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생산 라인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잘 됐고 그 부동산의 힘으로 중국의 내수가 이제 커져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뭐 따로 놀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한들 중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거대 자본이 지금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중국의 부동산은 더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상승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부동산이 안 돌아온 상황에서 내수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정부의 돈 풀기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약간 생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것인지 그 대표님과 이게 짧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일단 한번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이 정부가 얘기한 내수 부양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부동산이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중국발 요거 갖고 끝난다. 뭐 네. 정부가 뭐 달랑 지원하고 끝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중국이 이제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내수 부양책. 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뭐 유럽과의 무역 확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위안화 블록화를 자꾸 말씀을 드려요. 네. 예,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뭐야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일기 때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위안화 블록화라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자꾸 모든 자금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주변국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동유럽.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이제 비아디를 예를 든다면 비아디 같은 경우가 이미 태국에다 20만 대 공장을 새로 돌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공장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국 자본들이 지금 계속 해외로 진출을 하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이 또 같이 따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이제 옛날에 중동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네. 다 봤잖아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단순하게 뭐 주택 경기만 갖고 부동산이다. 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저는 네, 뭔가 오류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 얘기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을 본다면은 내수 쪽에서는 정부가 지금 지방정부 인프라 확대 지원이라든지 금융시장 및 부동산 안정화 대책까지 이미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내에서 이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게 다른 거다. 사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타이트하게 조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풀어주고 있고 소비도 늘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소비가 늘수록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중국 내에서 수요도 는다. 그리고 플러스 그 중국 내 자본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그 자본들이 결국 부동산 회사를 끼고 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가 막 자꾸 부동산 하나 갖고 뭐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꼴이 아닌가. 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뭐 해외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건설사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단 내수 경기는 일반 사람들의 이제 부유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를 좀 계속 진작시켜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내 안에서 없고 예전 같으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젠 역으로 중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고 국내 부동산의 자극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정부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박사님이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중국은요, 첫 번째 주택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취득에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장을 짓고 그 근로자들이 주택을 바로 사는 건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기지 있잖아요. 주택. 네. 주택 거래의 인세나 거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그 재정의 60%가 다 들어와요. 네. 근데 거기에서의 기여도는 뭐냐면 공장, 지금 상업용 공장 뭐 이런 시설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네. 주택용에서 거의 다 네. 대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살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제한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기보다는 외국 기업이 공장을 세우면 거기 네. 취직한 중국인들이 주변에 재개발을 해서 집을 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네.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이미 좋았던 상태에서 네. 이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땅덩어리가 이제 더 지을 집이 없는데 더 네. 다른 집들도 짓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지고, 근데 네. 공장까지 건설이 되고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확 네, 한참 올라가는. 좋을 땐 그러니까 그랬죠. 좋은데 부족하니까. 네. 그러니까 쇼티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경기를 살리는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레버리지 추가적으로 포인트 모멘텀까지 부과시켰던 건 맞아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더 점프업을 시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주택 가격이 좋은데 해외 투자, 네.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몰려가니까 또 네, 거기에서 가격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도시들은 건 거의 있는데, 비슷하게 가니까요. 그렇죠.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 내수에서의 중국 소비자들이 먼저 사들이고 그것이 오른 상태에서의 가격이 약간 더 얹어졌을 뿐이지, 외국인들에 의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요들, 네. 이런 수요들의 힘은 사실상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국의 부동산 지수나 디플레이션 지수만 보더라도 이미 최악을 지금 다 다다르고 오르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그런 이슈 때문에 내수가 또 망가진다라는 것은 약간 제한적이다. 저는 영향이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그러면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또 픽아웃을 했다는 해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관련해 가지고 중국 내부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